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사라졌다. 아버지 49제도 지내지 않은 채로 은행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강남 빌딩 잔금, 이체 완료 주택 매매 완료 정기예금 해지 완료. 40년 넘게 살던 집, 아버지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을 팔아치운 것이다. 역 앞 CCTV에 마지막 모습이 남아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매표기 앞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는 장면. 봉투 안에는 병원 영수증 묶음과 오래된 버스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왜 지금, 왜 모든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년이 흘렀다. 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준호의 재활 운동을 시켜야 하고 민수의 도시락을 싸야 하고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으로 약국에도 들러야 했다. 냉장고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전기료 고지서를 보고 나서부터 모든 소리가 돈으로 들렸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아침을 먹다가 준호가 물었다. 워커를 짚고 서 있는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기다림이 있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좀 멀리 가셨어. 왜일까? 서연도 모르겠다고 대답하려다가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임종 직후부터 이상했다. 장례식장에서도 한마디 없이 서류만 뒤적였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오빠들이 상속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중에라고만 했다. 그리고 49제도 지내지 않고 사라졌다. 재활센터 대기실에서 서연은 다른 부모들을 훔쳐봤다. 비싼 운동화를 신고 최신 휴대폰을 들고 아이 간식도 브랜드 제품을 사오는 사람들. 준호는 유일하게 낡은 워커를 쓰는 아이였다. 워커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새 워커는 80만 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다시 꺼냈다. 처음엔 그냥 아버지 병원비 영수증들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밤중에 하나씩 펼쳐보니 이상했다. 시세 연체료 마이너스 금액 3,200만 원, 건강보험료 체납분 마이너스 금액 890만 원, 신용카드 연체이자 마이너스 금액 8,400만 원.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다. 모두 성우와 성민,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 이름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오빠들의 빚을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영수증들 사이에서 버스표가 나왔다. 터미널 고향마을 날짜 장례식 다음 주 토요일 9시 40분 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간 곳. 그때 성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엄마 소식 없지? 사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뭐가요, 오빠? 매장 정리하면서 보증금 문제가 있어.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냐? 그때도 엄마가 이해해 주셨고. 서연은 눈앞에 영수증들을 봤다. 8,400만 원. 성우가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연체이자였다. 오빠, 엄마가 오빠 빚을 얼마나 대신 내주셨는지 아세요? 뭔 소리야? 그건 급할 때 잠깐 쓴 거고. 잠깐이 1년 넘게요? 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래. 가족끼리. 오빠,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영수증들을 다시 펼쳐놓고 계산했다.
성우 몫이 2억 8천만 원, 성민 몫이 1억 9천만 원. 어머니는 2년 동안 5억에 가까운 돈을 오빠들을 위해 썼다. 그러면서 정작 준호 워커 하나 바꿔달라는 말은 못하고 계셨다. 새벽 2시 민수가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왜 앉아? 어떻게 잘 수 있어? 엄마가 왜 그러셨을지 생각하면 민수는 아내 옆에 앉아 영수증들을 봤다. 말없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는 똑똑한 분이야.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신 거야? 토요일 아침 서연은 준호를 민수에게 맡기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어머니가 탔던 9시 40분 차표를 끊었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장례식장 CCTV에 찍힌 그 뒷모습,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봉투를 가슴에 안고 걸어가던 모습. 혼자였다. 그토록 혼자였다. 엄마, 저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을 보며 서연은 중얼거렸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서연은 멈춰섰다. 공기가 달랐다. 도시의 매캐한 냄새가 아니라 된장 끓는 냄새와 흙내음이 섞인 고향의 그것.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맡으셨을 냄새. 오전 10시. 어머니가 도착했던 시간과 거의 같았다. 고향집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서연은 어머니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70세가 가까운 몸으로, 아픈 몸으로 이 길을 걸으셨을 것이다. 혼자서 대문을 열자 마당이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뭔가 달랐다. 뚜껑들이 미묘하게 정렬이 안 되어 있었다. 서연이 아니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태섭 할아버지였다. 어릴 적 서연이 무릎을 다쳤을 때 약국까지 업어다 주셨던 분.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소식 때문에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윤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었다. 내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서연이가 언젠가 여기 올 거다. 그때 이걸 전해달라고. 할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 전에 그날 밤 일을 말해줘야겠다. 그날 밤이요? 장례식 다음 주 토요일. 내가 지금처럼 9시 40분 버스로 왔어. 그런데 돌아간 건 새벽 5시 첫 차였어.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밤새 뭘 하고 계셨나요? 윤태섭은 창문 너머 장독대를 바라봤다. 처음엔 방에서 뭔가 정리하시는 소리가 났어. 서랍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러다가 밤 11시쯤부터는 장독대 쪽에서 계속 소리가 났지. 어떤 소리요? 뚜껑 여는 소리, 뭔가 넣고 빼는 소리.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소리도 났고, 나도 궁금해서 창문으로 봤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랜턴 불빛이 보이더라고. 한 곳에만 계속 비추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한 게 중간중간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했어. 마치 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같았지. 서연은 장독대로 달려갔다. 정말로 맨 끝 장독의 뚜껑이 기울어져 있었다. 뚜껑을 들어보니 한쪽 귀가 깨져 있었다. 비에 젖어서 갈라진 듯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태섭 형, 고마웠습니다. 서연이 올 때까지 지켜봐 주세요라고. 그리고 윤태섭은 목소리를 낮췄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물어뜯기 전에라고 하시더라. 서연은 손을 떨며 장독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손을 넣었다. 비닐봉지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셋, 마음은 하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첫 번째 마이너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뒤로 샌다. 은행나무요? 마을 입구 큰 은행나무 말이야. 내가 어릴 때 그네 태워달라고 조르던 곳. 서연은 은행나무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해서 하얀 돌들을 찾아봐도 뭔가 이상했다. 앞에서부터 세어봐도 뒤에서부터 세어봐도 특별한 게 없었다. 30분을 헤매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니 윤태섭이 기다리고 있었다. 못 찾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내 어머니가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서연이는 어릴 때 숫자를 거꾸로 셌다. 하나, 둘, 셋을 셋, 둘, 하나로라고.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서연은 번개처럼 깨달았다. 다시 은행나무로 달려가서 이번엔 나무를 등지고 섰다. 그리고 뒤로 걸으면서 하나, 둘, 셋을 셌다. 세 번째 걸음에서 발밑에 하얀 돌이 있었다. 돌을 들어보니 그 밑에 작은 쇠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열쇠 하나와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방. 작은 장롱 뒤 틈새에서. 서연은 고향집으로 달려가 자신이 어릴 적 살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웠다. 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작은 장롱을 밀어내니 벽에 틈이 있었다. 그곳에서 봉투가 나왔다. 병원 진단서. 윤태섭에게 원본을 맡겼음. 서연은 급하게 윤태섭을 찾았다. 할아버지, 엄마가 맡기신 게 있나요? 윤태섭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있어. 하지만 보고 나면 많이 힘들 거야.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봉투를 가져왔다. 봉투 겉면에 서연이에게라고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진단서였다. 환자명 진단명 위암 3기, 림프절 전이 치료 방침 수술 불가, 항암 치료 거부 환자, 의사 예후 3개월 6개월 무치료 시. 진단일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도 본인이 죽어간다는 걸 혼자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다. 왜?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어서? 할아버지, 내 어머니는 그날 밤 여기서 우셨어. 윤태섭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새벽 2시쯤 마당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나가보고 싶었지만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새벽 4시쯤에는 또 장독대에서 뭔가 하셨어. 뚜껑 여는 소리가 몇 번 더 났거든.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았어.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마지막 밤을 보낸 그 공간을 느꼈다.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흔적들이 있었다. 빈 약봉지 하나. 진통제였다. 메모 조각들. 서연 마이너스 재활비, 준호 마이너스 워커, 임대 보증금 같은 글씨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수첩 하나. 해야 할 일. 익명 신탁 설정 완료. 서연이를 위한 단서 배치. 형들의 접근 차단 규정. 마지막 편지 작성 장독대 두 번째. CCTV 확인용 장소 메모 버스 정류장.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것이다. 서연은 수첩을 품에 안고 울었다. 엄마, 왜 혼자 이 모든 걸 하셨어요? 아프다고, 무섭다고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지막 버스 시간을 맞춰 터미널로 향했다. 윤태섭이 배웅을 나왔다. 서연아,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너희 걱정만 하셨어.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버스에 오르며 서연은 뒤돌아봤다. 어머니가 마지막 밤을 보내신 고향집이 저 멀리 보였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계획서와 함께 두 번째 장독대에 대한 단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시간이 없었다는 것. 서연은 고향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다. 어머니의 수첩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 마이너스 재활비, 준호 마이너스 워커, 임대보증금.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을 지킬 방법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성우와 성민이 앉아 있었다. 서연이 왔네. 어디 갔다 와? 성우가 맥주캔을 들고 말했다. 차남 성민은 치킨 한 마리를 뜯고 있었다. 오빠들 왜 여기 와 있어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지. 민수가 맥주까지 사왔네. 민수가 미안한 듯 서연을 봤다. 퇴근길에 오빠들을 만났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다. 오빠들, 이거 봐요. 뭔데? 성우가 수첩을 받아들었다.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엄마가 마지막에 쓰신 거예요. 익명 신탁 설정, 서연이를 위한 단서 배치.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성민이 치킨을 내려놓고 수첩을 들여다봤다. 익명 신탁? 뭔 소리야? 서연은 진단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이건 또 뭔데? 성우가 진단서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위암 3기. 이게 언제? 아빠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에요. 엄마는 그때부터 죽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쨌다는 거야? 뭘 어쨌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도 봐요. 서연은 고향집에서 가져온 영수증 묶음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세금 연체료 3,200만 원 마이너스 성우 오빠 이름으로. 신용카드 연체이자 8,400만 원 마이너스 성우 오빠 이름으로. 투자 모임 약정금 1억 6,800만 원 마이너스 성민 오빠 이름으로. 오빠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엄마가 오빠들 빚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2년 동안 5억이 넘게. 성우가 벌떡 일어났다. 야, 그건 급할 때 잠깐 쓴 거고. 잠깐이요? 2년이 잠깐이에요? 서연도 일어났다. 엄마가 항암 치료도 안 받으셨어요. 왜인지 알아요? 아빠 곁에서 떠날 수 없어서. 그러면서도 오빠들 빚은 계속 갚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몰랐던 일이잖아.
성민이 변명했다.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은 또 다른 영수증을 꺼냈다. 이건 뭐예요? 작년 5월 성민 오빠가 엄마 카드로 백화점에서 300만 원 쓴 거. 6월에는 성우 오빠가 골프장에서 150만 원. 7월에는 그만해. 성우가 말을 끊었다. 그래 썼어.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준호 워커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8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었어요? 그건 엄마가 재활센터에서 다른 부모들 눈치 보면서 혼자 앉아 계실 때 오빠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성민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야,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사업이 안 되고 투자가 실패하고 그래서 엄마 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진해서 도와주신 거야. 자진해서요? 서연은 어머니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 좀 봐요. 성우 마이너스 또 연락 옴. 이번엔 보증금. 어떻게 거절하지? 이게 자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엄마 돈 훔친 도둑이야? 지금 깨달으셨네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다. 성민이 벌떡 일어났다. 야, 서연아. 가족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가족이요? 지금까지 가족한테 한 게 그거예요? 서연은 준호를 가리켰다. 아이는 무서워서 아빠 뒤에 숨어 있었다. 이 아이가 재활 운동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낡은 워커 때문에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데 오빠들은 엄마 카드로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야. 성우가 소리쳤다. 다른 문제라고요? 똑같은 엄마 돈인데 뭐가 달라요? 민수가 나서려고 했지만 서연이 손으로 막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서연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아이들이 서로 물어뜯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이게 엄마 마지막 말이에요. 오빠들이 서로 그리고 저를 물어뜯을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마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뭐라고 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 분할 소송이라도 걸 생각이었죠? 성우와 성민이 서로를 쳐다봤다. 그 순간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혼자 모든 걸 처리하셨는지, 왜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는지. 서연아.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오빠들 때문이었어요. 오빠들이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건 너무한 말이야. 너무한 말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서연은 마지막 영수증을 꺼냈다. 엄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성민 오빠가 엄마 카드로 결제한 고급 레스토랑 식사값 120만 원. 그때 엄마는 진통제 먹으면서 아빠 병상을 지키고 계셨어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사업 미팅이었어. 사업 미팅을 죽어가는 엄마 돈으로 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이제 됐어요. 정말 끝이에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방으로 향했다. 서연아, 잠깐. 성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다. 이제 가족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빠들 때문에.
방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남은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성호의 맥주캔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준호가 아빠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성민이 중얼거렸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이제 가족 아니에요. 자신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을까? 침대 옆에서 준호가 자고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울었다. 오빠들이 밉긴 했지만 정말 가족을 포기해도 되는 걸까? 새벽 3시 민수가 깨어났다. 또 못 자고 있어? 어떻게 잘 수 있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민수는 일어나 앉았다. 오빠들이 잘못한 건 맞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번뜩 떠올랐다. 어머니 수첩에 적혀 있던 마지막 편지 작성 장독대 2번째. 그리고 윤태섭 할아버지가 했던 말.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소리도 났고, 여보, 고향집에 다시 가야겠어. 지금 새벽에 비까지 오는데 비가 와야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설계하신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혹시 엄마가 뭔가 남겨놓으셨다고 해도 오빠들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 그래도 엄마가 진짜 뭘 생각하셨는지 알고 싶어. 그럼 같이 갈게. 혼자 두면 또 무리할까봐. 첫 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한 건 오전 7시였다. 비는 더 굵어졌다. 장독대로 달려가니 2번째 장독의 뚜껑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엔 비닐이 3중으로 쌓인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은행 서류, 법무사 명함, 그리고 두꺼운 편지 봉투. 서류를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었다. 신탁 수익자 서연 딸 신탁 재산 부동산 처분대금 22억 원 용도 제한 피부양자 재활비,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에 하남 접근 제한 성호, 선민의 일체 요청 불어.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였다. 서연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엄마는 진통제를 3알 먹었다. 그래도 아파서 글씨가 삐뚤빼뚤하구나. 미안하다. 아프다는 말 한 번 못했구나.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또 희생할까봐 숨겼다. 오빠들 이야기를 꺼내는 게 힘들지만 써야겠다. 성호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 착하긴 한데 자기 것 챙기는 데만 급했지. 성민이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판단력이 제일 없었어. 그 아이들이 내 몫까지 가져갈 게 뻔했다. 억지로라도 똑같이 나눠주면 넌 또 그 아이들 빚까지 떠안게 될 거야. 그래서 엄마는 없다가 되기로 했다. 죽어서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게. 법무사 김 선생님한테 가거라. 모든 게 내 이름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게 해뒀다.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준호 재활비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아이가 버스 계단을 혼자 올라가는 날까지 엄마가 영원히 뒤에서 밀어줄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는 후회 없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민수가 우산을 들고 와서 서연을 감쌌다. 엄마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알겠어. 왜 혼자 모든 걸 하셨는지. 비를 맞으며 서연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일어났다. 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앉으세요. 엄마가 정확히 뭘 준비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파일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말렸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극단적이라고요?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상속하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드님들이 쓰신 카드 내역을 보여주시면서 이해하게 됐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익명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정체불명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드님들이 알아도 법적으로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가요? 사실 한 가지 허점은 있어요. 서연이 긴장했다. 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시면 원래대로 3등분 상속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서연이가 마음을 바꾸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빠들이 저를 설득하려 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서연과 민수는 재활센터로 향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준호 어머님, 축하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준호 군이 희귀질환 아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확대된 거래요. 이제 재활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은 놀랐다. 어머니가 정부 정책으로 포장까지 해놓으신 것이었다. 새 워커도 바로 신청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준호가 너무 좋아할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내년부터 장애아동 수영 프로그램이 시작돼요. 준호 정도면 충분히 참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빠들한테 말할 거야?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엄마는 선택권을 저한테 주셨지만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그날 저녁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한번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자. 성민이도 반성하고 있어.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비가 그쳤다. 하늘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가 새 워커를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어머니는 모든 걸 계획하셨지만 마지막 선택은 서연에게 맡기셨다. 용서할 것인가, 선을 그을 것인가, 나눠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서연은 아직 결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무거웠다. 3일이 지났다. 서연은 성호의 문자를 받고도 답장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고민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준호는 새 워커를 받고 신이 났다. 엄마, 이거 정말 좋아. 혼자서도 계단 올라갈 수 있어. 아이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워커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지켜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민수가 저녁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오빠들한테 언제까지 답 안 할 거야? 모르겠어.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닌지. 서연은 접시를 닦다가 멈췄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충격이 컸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걔들이 진짜 변했는데 내가 너무 차갑게 굴면 어떡하지? 그럼 또 기회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안 변했는데 내가 또 속으면? 민수가 서연을 안았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민수가 문을 열어보더니 돌아왔다. 성우 오빠랑 성민 오빠야.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뭐라고 해? 꼭 만나고 싶다고. 사과할 게 있다고 하는데. 준호가 워커를 짚고 현관 쪽을 봤다. 엄마, 삼촌들이야? 응, 삼촌들이야. 만날 거야? 서연은 아들을 봤다. 순수한 눈망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오라고 해. 오빠들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다. 성우는 수척해져 있었고 성민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호가 새 워커를 자랑했다. 삼촌, 이거 봐. 새 워커야. 성우가 무릎을 꿇고 준호 앞에 앉았다. 우와, 정말 멋지다. 이제 계단도 잘 올라갈 수 있겠네? 응,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성민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삼촌이 미안해, 준호야. 그동안 새 워커 못 사줘서. 괜찮아요, 삼촌. 서연은 오빠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다. 준호야, 방에 가서 숙제하자. 민수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하니까 우리가 진짜 개새끼였더라. 성민도 고개를 들었다. 눈이 푹 들어가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암이셨다는 걸 정말 몰랐거든. 서연은 두 오빠를 번갈아 봤다. 그래서요? 성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우리가 엄마한테 진 빚이야. 다 계산해 봤어.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성우 사용내역. 신용카드 연체이자 8,400만 원. 세금 연체료 3,200만 원. 생활비 카드 사용 1억 9,200만 원 총액 3억 800만 원. 성민 사용 내역. 투자 모임 약정금 1억 6,800만 원. 카드 현금 서비스 3,500만 원 총액 2억 300만 원. 5억이 넘네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다. 맞아. 우리가 갚을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어떻게요? 오빠들 형편도 어려우면서. 성민이 대답했다. 나는 투자 모임 완전히 정리했어.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더 늘릴 거야. 성우 오빠는요? 치킨집 2개 더 정리하기로 했어. 권리금은 못 건지겠지만 임대료라도 안 내면. 서연은 놀랐다. 진짜인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날은 끝까지 변명하셨잖아요. 성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다 털어놨어. 엄마가 우리 빚 갚아주셨다고, 암까지 숨기고 계셨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울면서 화내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리고 우리 딸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할머니는 왜 아프다고 안 말했어?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더라.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성민도 말했다. 내 와이프는 더 심했어.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돈으로 투자했다고 하니까 정말 실망하더라.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 우리가 뭘 했는지. 서연은 오빠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그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그런데 엄마가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 다른 말이요? 응, 뭐. 앞으로 어떻게 하라거나. 유언 같은 거 말이야.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성민이 거들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강남 빌딩까지 처분하셨잖아.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역시였다. 서연은 실망감이 밀려왔다. 결국 그거네요. 뭐가? 오빠들이 진짜 궁금한 건 엄마 돈이 어디 갔는지잖아요. 성우가 당황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지금 엄마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써버렸어요 라고 하면 그냥 갈 거예요? 두 오빠가 서로를 쳐다봤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이 모든 걸 말해줬다. 아, 그렇구나.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오빠들 정말 변한 줄 알았는데. 서연아, 오해야. 오해요? 그럼 제가 실험해 볼게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은행 계좌도 다 비어 있고 빌딩 처분한 돈도 아빠 병원비랑 장례비로 다 나갔어요. 성우와 성민의 표정이 변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 없어요. 성민이 당황해서 말했다. 그럼 우리가 갚겠다고 한 5억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요? 갚으세요. 방금 전에 갚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사실 엄마가 뭔가 남겨놓으셨으면 그걸로. 성우가 성민을 손으로 쳤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확신했다. 역시나. 서연아. 오빠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나가주세요. 서연아, 잠깐만. 나가라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에서 준호가 나왔다. 엄마, 왜 화나셨어요? 민수도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5억 갚겠다는 말도 엄마가 돈을 남겨놨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 아니에요? 두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무슨 말씀? 오빠들이 끝까지 저를 물어뜯을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처럼요. 오빠들이 나간 후 집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엄마, 삼촌들이랑 싸웠어요? 아니야, 준호야. 그냥 어른들 이야기였어. 민수가 서연을 안았다. 힘들었지? 아니야. 이제 확실해졌어. 서연은 눈물이 났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왜 혼자 모든 걸 결정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아이들이 내 목까지 가져갈 게 뻔했다. 정말 그랬다.
엄마는 없다가 되기로 했다. 그 선택이 옳았다. 창밖에 별이 반짝였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평화가 소중했다. 하지만 가족을 잃는다는 건 이렇게 아픈 일이었다. 6개월이 흘렀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했다. 추석이 다가왔다. 예년 같으면 오빠들이 와서 북적였을 텐데 올해는 서연 가족만 조용했다. 준호가 물었다. 엄마, 삼촌들은 왜 안 와?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삼촌들이 바쁘나 봐. 할머니도 안 오고 삼촌들도 안 오고 우리만 있으면 심심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허물어지는 건 쉬운데 다시 쌓는 건 어려웠다. 민수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셋이 있잖아. 재미있게 놀자.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민수도 가끔 한숨을 쉬었다. 명절 때마다 처가 식구들이 모이는 걸 보며 미안해했다. 재활센터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준호가 혼자서 복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됐다. 15m. 작은 거리지만 준호에게는 큰 성취였다. 선생님, 준호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워커 없이도 몇 걸음은 걸을 수 있어요. 다만 계단은 아직 계단. 어머니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그 계단.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급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렀다. 혼자 장보기가 아직도 어색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왔었는데, 이 반찬 어때? 너무 비싸. 집에서 해 먹자. 그런 대화들이 그리웠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마다 생각했다. 이 돈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라는 걸. 감사하면서도 무거웠다.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 방을 정리했다. 6개월 동안 그대로 둔 채였다. 서랍에서 어머니의 수첩이 또 하나 나왔다. 일기장이었다. 3월 15일 마이너스 서연이가 준호 워커 이야기를 했다. 80만 원. 성우가 골프장에서 쓴 돈과 같다. 4월 2일 마이너스 오늘 진단 결과를 받았다. 6개월. 시간이 없다. 5월 20일 마이너스 성민이가 또 연락했다.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거절하지? 어머니의 속마음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서연은 울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 생각이 나서.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준호가 서연 옆에 앉았다. 엄마, 할머니는 정말 하늘에 계시는 거야? 응. 그럼 내가 계단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럼 열심히 연습할게.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서연은 또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서연은 윤태섭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엄마 기일 때 뭔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인데? 엄마가 마지막에 가보신 곳들을 다시 가보려고요. 버스 정류장도 가보고. 아, 그 버스 정류장 말이지. 거기 CCTV가 아직 있을 거야.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어머니께서 그날 거기서 한참 서 계셨거든. 뭔가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았어. 어머니 수첩에 적혀 있던 CCTV 확인용 장소.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날 밤 서연은 민수와 이야기했다. 기일 때 고향에 가려고 해.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함께 갈게. 그런데 조금 무서워. 뭐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혼자셨을 것 같아서.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엄마가 마지막에 뭘 생각하셨는지. 며칠 후 서연은 의외의 소식을 들었다. 이웃 아줌마가 전해준 이야기였다. 성호 씨 치킨집 다 정리했다더라. 성민 씨도 요즘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다고 하고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안한 마음? 아니면 다행이라는 마음?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머니의 선택이 없었다면 저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준호가 재활센터에서 작은 성과를 냈다. 계단 한 개를 혼자 힘으로 올라간 것이다. 엄마, 봤어? 내가 해냈어. 정말 대단하다, 준호야.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진짜 버스 계단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걸. 그래도 괜찮았다. 어머니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고 계실 테니까.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께 말했다. 엄마, 이제 1년이에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보고 싶고, 아직도 서운해요. 왜 아무 말 없이 가셨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을. 창밖에 별이 반짝였다. 일주일 후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떠날 예정이었다. 어머니 기일 아침 서연은 일찍 눈을 떴다. 1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준호야, 일어나. 할머니 보러 가야지.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요즘 들어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기억이 흐려질까봐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보고 계실까? 물론이지.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서연이가 언젠가 이해해 주길. 엄마의 선택을 이제 이해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고 싶었다. 고향집에 도착하자 윤태섭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이었지. 1년 전에. 네. 내 어머니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자. 장독대 앞에 선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1년이 됐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준호도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많이 좋아졌어요. 계단도 하나 올라갈 수 있어요. 민수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엄마, 오빠들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바람이 불어와 장독대 뚜껑을 살짝 흔들었다. 이제 버스 정류장 가볼까? 윤태섭이 말했다. 버스 정류장은 마을에서 10분 거리였다. 작은 정류장이었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저기 관리사무소에 가면 영상을 볼 수 있어. 미리 얘기해뒀거든.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연을 안내했다. 1년 전 영상이라. 아, 있네요. 몇 시쯤이었는지 아세요?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화면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서 계셨다.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머니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다.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셨다. 뭘 보고 계신 거지? 그때 화면 한편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윤태섭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윤태섭이 미소 지었다. 그날 새벽에 나갔거든. 혼자 보내드릴 수 없어서. 화면 속에서 어머니와 윤태섭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CCTV를 향해 손을 흔드셨다. 저기 보세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정확히 보고 계셨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뭔가 말씀하고 계셨다. 서연은 입술을 읽으려 애썼다. 사랑한다. 서연아.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였다. 할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가 언젠가 이 영상을 볼 거다. 그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뭐요? 윤태섭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고요? 준호가 계단 오르는 걸 못 봐도 괜찮다. 내가 행복한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상 속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흔드시고는 버스에 올라타셨다. 혼자가 아니셨다. 할아버지가 배웅해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연을 생각하고 계셨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정류장을 나오는데 마침 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저 버스 계단 올라가 보고 싶어. 준호야, 아직 위험해. 괜찮아요.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예요. 준호가 워커를 짚고 버스로 향했다. 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계단이 높았다. 준호에게는 산 같은 높이였다. 준호가 한 발을 올렸다. 휘청거렸지만 붙잡고 버텼다. 두 번째 발을 올렸다. 민수가 뒤에서 받쳐줄 준비를 했다. 마지막 계단이었다. 준호가 온 힘을 다해 올라섰다. 해냈다. 버스 안에서 준호가 소리쳤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은 울면서 박수쳤다. 할머니 봤어요? 준호가 해냈어요. 하늘이 맑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버스에서 내린 준호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뒤에서 밀어주신 것 같았어. 정말? 응.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마음이 가벼웠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다. 마지막 인사까지도.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께 마지막 편지를 썼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해요. 오빠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준호가 계단을 올랐어요. 엄마가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도 엄마가 지켜주신 길을 걸어갈게요. 사랑해요. 편지를 태우며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어머니에게 닿을 것이다. 3년 후, 준호는 워커 없이도 학교에 다녔다. 아직 뛸 수는 없지만 걷는 데는 문제 없었다. 서연은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어머니의 익명기금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고 있었다. 성우와 성민은 가끔 소식이 들렸다. 각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기일마다 서연은 고향집을 찾았다. 장독대 앞에서 그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다. 엄마, 올해도 잘 살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다. 원망이 끝나자
사랑이 들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는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